자, 김승옥님의 서울 1964년 겨울입니다. 일단 고등학교 2학년 문학 미래엔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지금 그 텍스트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배경과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나와 있어요. 제목에 서울 1964년 겨울이다. 그죠?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1964년 겨울밤 어느 선술집 나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안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나는 대학원생인 안을 우연히 선술집에서 만납니다. 술집, 포장마차 같은 데서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대화를 그냥 술 먹으면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심도 있는 대화는 아니고 그냥 쓸데없는 얘기해요. 그냥 진짜 쓸데없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의미 없는 대화를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사실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1964년 사실 여러분 1964년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딱 떠오르는 게 독재 정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독재 정권과 산업화인데 여기서는 산업화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두 사람이 자리를 옮기던 중에 어떤 사내가 하나 등장해요. 근데 이 사내가 이 얘기가 사실 먼저 나옵니다. 자기가 죽은 아내가 죽었는데 그 죽은 아내의 시신을 병원에 팔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부용 시신으로 그래서 대학원생들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해부를 해보는 거예요. 실습을 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을 시신을 사서 대학원생들이 이제 그 실습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걸 이제 팔아버린 거죠. 근데 그 돈이 없다는 게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죽었는데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서 부인의 시신을 그냥 이제 그렇게 넘겨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야 왜 안 바뀌어?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비극적이죠.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돈이 없기 때문에 아내의 시신을 병원에 팔았다. 그것도 해부용으로. 그러면 어떨까요? 그 대학원생들이 내 아내를 다 자르고 장기를 꺼내서 자르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 또 어때요? 괴롭죠. 그죠? 괴롭단 말이죠. 그러면서 괴로워합니다. 네, 그런 내용이 실제로 이제 그 소설에 나와요. 앞부분 줄거리라고만 되어 있어서 살짝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와 아내에게 이 돈을 함께 써달라고 이야기해요. 난 오늘 밤 이 돈을 다 써버릴 겁니다. 그러니 이 돈을 함께 써주세요. 내가 돈은 다 낼 테니 나랑 놀아주세요. 괴롭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사내는 괴로워하고 있고 그 괴로움을 함께 하기 위해서 나와 안을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중국 요리집에 이제 함께 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신나게 술 먹고 뭐 쓸데없는 얘기 막 합니다. 하다가 나왔는데 이제 불이 났어요. 네, 불이 난 곳이 있어요. 거기서 죽은 아내의 환영을 거기서 보고 남은 돈을 모두 불 속에 던져 버리게 됩니다. 여긴 안 나오는데 그럼 이제 밤새 놀기로 했는데 돈을 던져버렸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이 사람이 그 외판원이에요. 책 외판원인데 외판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책을 파는 건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책을 팔면 할부로 해줬어요. 요즘처럼 카드를 써서 할부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할부로 해줍니다. 여러분, 얘들이 이걸 아나? 카드로 할부를 사면 카드사에서 그 판매자한테 돈을 한꺼번에 다 줘요. 예? 그러니까 너네가 백화점에 가서 물론 너네는 할부를 못 하겠지만 너네 부모님이 백화점에 가서 뭐 할부를 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할부로 돈을 내지만 그 백화점은 돈을 한꺼번에 다 받습니다. 카드사에서.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돈을 카드사에 할부로 내는 거예요. 뭐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백화점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거죠. 한 번에 돈을 다 받으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책 외판원이 책을 팔면 돈을 그냥 정말 소비자한테서 할부로 받는 거야, 매달.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매달 잘 주느냐? 잘 안 줘. 뭐 이번 달은 돈이 없으니 다음 달에 오세요.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 책 외판원들이 그 돈을 받으러 이제 다니는 거예요. 독촉을 하러. 근데 이게 돈을 안 주면 뭐 그냥 안 주는 거라서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이걸 민사소송을 걸 수는 없잖아. 그 책 뭐 한 달에 만 얼마를 안 줬다고. 그죠? 뭐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 책값을 안 주고 미루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 책 외판원들이 힘들었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책값을 밀린 책값을 받으러 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술이 취해서 그런 거죠. 술 취해가지고 이제 아내는 죽었죠. 그 절망감과 슬픔, 그러니까 원망이 있겠죠. 어떤 원망이요? 이 새끼들아, 니네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 그 책값 한 달 만 얼마를 안 주냐? 그것만 제때제때 줬어도 내가 아내를 이렇게 보내진 않았을 거야. 뭐 이런 원망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죠? 사회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거고. 여러분 그 문학을 배울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간접 경험, 문학의 기능 중에서 이 문학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볼 리가 없잖아요. 살아보지 않았잖아. 그지? 외판원인데 돈을 못 받아서 아내는 죽고 돈이 없어서 아내의 시체를 뭐 이런 일이 당연히 아직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심정이나 정서를 여러분이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설을 통해서 그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런 정서를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엿볼 수 있다면, 저는 이 문학 수업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밀린 책값을 받으러 가는데 뭐 당연히 돈은 안 주죠.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사실 이 밤중에 술도 취했는데 가가지고 막 돈 달라고 막 깽판을 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사내는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 여기 지금 그냥 이게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이게 성이거든요. 안씨. 그다음에 얘는 그냥 나고요. 나가 있으니까 여러분 1인칭이죠. 네, 그리고 이제 사내 이렇게 그냥 이름이 안 나오고 사내, 안 이렇게만 나오는 게 의미가 있어요. 네, 이건 밑에 가서 정리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자, 사내는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 사내는 가끔 여보라고 중얼거리며 오랫동안 울고 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10발짝쯤 떨어진 곳에서 그가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것도 보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냐면요, 여러분. 방관적 태도. 물론 오늘 처음 만난 웬 아저씨거든요. 네? 오늘 처음 만난 누군지도 잘 모르는 웬 아저씨가 울고 있는데 가서 위로를 해준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 사람들도 저도 이미 산업화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삶이 이미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로해줘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줘야 되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산업화 이전의 삶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 따뜻한 말, 뭐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사회였던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좀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그죠?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게 뭐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뭐 그냥 그런갑다. 예. 이게 뭐 그렇게 나쁜가? 뭐 그 사람을 뭐라고 우리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옛날 분들은 이런 인간적 정서가 가득했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이 1964년의 이 모습이 굉장히 비정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방관적 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한참 후에 그가 우리 앞으로 비틀비틀 걸어왔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자, 그다음 보시면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서 거리로 나왔다. 적막한 거리에는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이런 거는 이제 부정적 현실. 찬바람. 여기 보시면 삭막한 도시 그랬죠? 부정적 현실의 모습이죠.
몹시 춥군요 라고 사내는 우리를 염려한다는 음성으로 말했다. 추운데요? 빨리 여관으로 갑시다. 아니 말했다. 방을 한 사람씩 따로 잡을까요? 여관에 들어갔을 때 아니 우리에게 말했다. 자, 이건 아니 한 말이죠. 자, 아니 방을 한 사람씩 따로 잡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좋겠지요? 이건 이게 이제 아니 한 말, 이것도 아니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아니 한 말, 요것도 아니 한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두 한 방에 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나는, 자, 이건 내가 한 말이죠. 아저씨를 생각해서 말했다. 자, 이건 나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도의 차이가 드러나요. 아는 아저씨가 지금 막 그렇게 처절하게 당하고 울고 아내가 죽은 것을 슬퍼하는 이런 걸 봤죠. 여기에 별로 휘말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쵸? 이제 개인주의. 이것도 여기서는 이제 비판적, 아이고, 너 아닌데.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한 방에 들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 처분만 바란다는 듯한 태도로, 또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태도로 멍하니 서 있었다. 여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프로가 끝나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럽기만 했다.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게는 더 좁았던 셈이었다.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었다. 이건 이제 뭐냐면 사실 지금까지는 그냥 술만 같이 먹어주면 됐어요. 그쵸? 그냥 쓸데없는 얘기들로 시간을 때운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건데 이제 완전히 밀접한 곳, 여관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개인과 개인이 마주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게 오히려 거북하고 좀 부담스러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다시 얘기합니다. 모두 같은 방에 들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내가 말했죠. 그랬더니 아니 말합니다. 난 아주 피곤합니다. 자, 이거 아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방은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로 하지요. 자, 그랬더니 아저씨가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 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그러니까 지금 뭘 원해요? 인간적 위로를 원하죠. 인간적인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 사환이 지적해준, 이건 정해준 이런 뜻이에요. 네, 뭐 몇 호실로 가시면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환은 일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이 정해준 나란히 붙은 방 3개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여기 보시면 현대인의 단절된 인간관계를 의미한다. 중요합니다. 화투라도 사다가 놉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방에 있기가 사실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데, 거기다가 막 슬픔에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어떻게 위로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 화투라도 칠까요? 이렇게 말을 한 건데,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2분이나 하세요. 이건 이제 아니 한 말이죠. 그 다음 보시면 라고 하는 말하고 나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뭐 아니랑 같이 셋이는 괜찮지만 둘이서 이걸 하기에는 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 여관 같은 데 가면 이런 걸 써야 됩니다. 이런 걸 써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걸 뭐 이렇게 확인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거짓으로 다 쓴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익명성. 네, 그러니까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누군지 알 수 없고, 그다음에 소통의 단절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자리끼는 그 잘 때 그 뭐라 그러죠? 잠자리 근처에 물을 갖다 놔요. 네, 그래서 자다가 목이 마르면 일어나서 물 마시라고 뭐 그런 겁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요런 것도 이제 요런 문장을 왜 넣었을까? 비정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아저씨 그 사내가 걱정스러워서 뭐 이렇게 뒤척이거나 할 법도 한데 잘 잤다는 거죠. 네, 비정하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안이 나를 깨웠죠. 그 양반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분노하는 것은 이 역시예요. 역시. 역시는 모름이에요. 죽음을 예상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근데 그 사람을 혼자 그냥 들여보낸 거야. 그죠? 아니 내기에 입을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 예? 나는 잠이 깨끗이 깨어버렸다.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봤는데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역시. 나는 말했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선 빨리 도망해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참, 엄청나죠? 네. 빨리 도망가자. 왜? 귀찮으니까요. 네. 여기 얽히면 뭐 또 경찰서 불려다니고 하겠죠. 네. 귀찮으니까 빨리 도망가 버리자. 뭐 이런 얘기죠. 요즘은 사실 이제 카드 결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CCTV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이제 CCTV부터 확인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누구랑 같이 왔는지 이런 거 확인할 텐데 이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도망가면 뭐 누가 같이 왔는지 모르겠죠. 자살이죠? 물론 그렇겠죠.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다. 개미 한 마리가 여기 밑에 이제 나와 있는데 요 개미 한 마리는 양심을 의미한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개미 한 마리가 방바닥을 내 발 있는 쪽으로 기어오면서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심이 나를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네, 지금 도망가려는 나를 양심이 붙잡으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 디디었다. 밖에 이른 아침에는 싸락눈이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여관에서 멀어져 갔다. 그 다음 보시면 난 그 사람이 죽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내 말이겠죠? 난 짐작도 못했습니다. 라고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잘났다 이 새끼야. 그는 코트의 깃을 세우며 말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게 지금 위에 게 아내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죠. 네, 개인주의. 뭐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개인주의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요. 할 수 없죠. 난 짐작도 못했는데. 이건 이제 나의 말이고 나는 계속해서 나는 몰랐다. 나는 짐작도 못했다. 나는 생각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죠. 뭐 진짜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말했다.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아내 말이고 그가 내게 물었다. 그래, 네가 짐작을 했다면 넌 어떻게 했을 것 같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 우리더러 어떡하라는 건지.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놓아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본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건 아내 말이에요. 네. 아내 생각. 뭐 정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뭐 삶의 스타일이나 이런 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슬프고 힘들 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혼자 있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뭐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개인주의적 태도가 드러나는 건 맞습니다. 난 그 양반이 죽으리라고는 짐작도 못했으니까요. 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군요. 아는 눈을 맞고 있는 어느 앙상한 가로수 밑에서 멈추었다. 나도 그를 따라가서 멈추었다. 그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김영, 우리는 분명히 25살짜리죠? 난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도 그건 분명합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기웃댔다. 두려워집니다. 뭐가요? 내가 물었다. 그 뭔가가. 그러니까 그가 한숨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린 이제 겨우 25살입니다. 나는 말했다. 이게 글쎄요. 저는 이 해석에 좀 공감할 수가 없네요. 두려워집니다. 사내의 죽음 이후 고독감과 허무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걸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다면 글쎄요. 그냥 그렇다고? 그럼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일반적인 해석은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곧 죽을 것 같지 않아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죽음이 곧 닥칠 것 같아요. 두려워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25살인데 왜 이렇게 삶에 대한 열정이나 인간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뭐 이런 말로 보통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집니다라는 게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은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정을 잃어버린, 열정이 없는 삶에 대한 회의, 뭐 걱정,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뭔가 뜨거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을 살리려는 어떤 열정을 보이지 않았잖아요.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죠? 그게 너무 삶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나이 든 사람 같다. 왜냐면 원래 이 삶에 대한 열정이라는 건요, 여러분, 젊을 때일수록 더 불타오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이렇게 삶에 대한 회의도 많이 들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 해석을 하는데, 보통 뭐 이것도 알아두시고 얘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얘가 이게 아니라 그냥 곧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곧 닥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뭐 이렇게 아마 해석을 하셨을 텐데, 글쎄요. 뭐 내신이니까 학교에서 여러분이 배우신 대로 알아두셔야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해석도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배우셨으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요것도 알아두세요. 네, 뭐 배운 대로 알아두셔야죠. 고독감과 허무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런 것도 느끼긴 하겠죠. 네, 25살인데 저 사내는 이제 나이가 좀 많아요.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아내가 죽고 힘들어하고 결국 자살을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근데 이제 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나 이거는 그냥 뭔 소리야? 우리 25살인데 나이가 많긴 뭐 늙긴 뭐가 늙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얘네 둘이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안 돼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얘가 한 말을. 나는 말했다. 그 다음 보시면 하여튼 하고 그가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재미 많이 보세요. 이야, 지금 사람이 죽어서 나왔는데 재미 많이 보세요라는 인사가 나오냐? 하고 나도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마침 버스가 막 도착한 길 건너편의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버스에 올라서 창으로 내다보니 아는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는 눈을 맞으며 무언지 곰곰이 생각하고 서 있었다. 뭐 이제 여기서 생각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아니 어떤 생각을 했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정리가 돼 있는데 단편 소설이고 사실적이다, 현실 고발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현실을 비판하는 거죠. 네, 현실 비판적. 그럼 어떤 현실을 비판하느냐? 무정한 사회. 비정한으로 하자. 비정한 사회.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 앞에서 또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이런 사회, 이런 사회를 비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사람은 1964년 서울 어느 겨울 밤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서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주제는 현대인들의 방황, 그리고 연대감 상실로 인한 절망. 연대감 상실이라는 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내, 안, 나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같이는 다니지만 서로 이해하지는 못하거든요. 끝까지 안과 나도 서로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지도 못해요. 네, 이것이 이제 연대감 상실이죠. 자, 특징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을 익명화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내, 안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름이 안 나오고.
이해되시죠? 요걸 이제 그리고 이 익명화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을. 그 다음에 상징적 표현으로 인간적 유대가 없는 현대인의 모습. 이건 벽이죠. 벽. 어디 있었지? 그 여관벽 있잖아. 여기 요거. 네, 요거. 상징적 소재.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산업화에서 오는 건데 뭐 그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현대가 되면서 현대인들이 겪는 아픔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무의미함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고 개인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비판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